예,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죠. 세계화, 국제정치, 팍스 아메리카나, 냉정체제 붕괴. 그렇죠. 냉정체제 붕괴로 이념 대립에서 이걸 대체하는 것이 일종의 신자유주의라고 그랬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즉 세계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 체제, 이것을 이제 일종의 세계화라는 거예요. 특히 W 체제 협정 과정. IMF, 워싱턴 컨센서스. 이게 참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IMF 컨센서스, 특히 금융자본, 이것이 세계를, 모든 경제를 뭐랄까 어 장악하고 독점하는 그런 시기가 사실상 세계화 국제 정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고전주의, 자유방임주의, 사회보장제도 수용, 밀턴 프리드만, 이거 설명했었죠. 그다음 시장 중심 메커니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헬스케어. 또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뭐 소득주도 선장, 소주성이라고 그러죠. 소득주도 선장 같은 경우. 그런가 하면 뭐 일주일에 40시간 뭐 법으로 아예 금지를 하죠. 보면 그 이상 못 오게. 또 그런가 하면 뭐 1인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뭐죠? 그 이 시간당 그 이 시간 수당, 이것을 갖다가 뭐 법으로 딱 정해서 한 시간당 뭐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최소한 뭐 만 원 이상은 뭐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냐. 이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한 측면에서 언뜻 보면 좋죠. 보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한번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한 경험 있는 학생들도 있죠. 보면 대학생들. 근데 요즘 대학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한다면 누구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할 때는 시간당 뭐 지금 뭐 9천 원 얼마인데 만 원까지는 안 됐죠. 근데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목표가 만 원. 시간당 만 원은 주자.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8시간 하면은 8만 원. 그래서 이제 20시간 하면은 이제 월급 뭐 한 올해 해서 한 200 몇만 원, 몇십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래야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다만 이게 뭐 법을 이렇게 강제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못 두는 거예요, 보면. 뭐 예를 들면 조그마한 자영업 하는 치킨집 뭐 통닭 몇 마리 팔아서 하는 데는 근데 일순위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두긴 해야 하는데 너무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이 비싸고 그 한 사람의 어떤 고용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가족 경영하고 그냥 축소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업도 취소한 사람 하나 됐을 때는 얼마 이상의 임금을 주라 뭐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죠.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척점에 있어요.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또 발목을 잡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뭐 조그마한 소도시에서의 그 어떤 그 자영업자들은 일종의 이제 그 최저임금 시간당 얼마, 시간당 뭐 9천 얼마 만 원,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용을 못하는, 사람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장 혼자 자영업자가 되는,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을 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서울 뭐 어디 명동 또 강남의 어딘 그 뭐 쇼핑 이런 데서는 사실상은 아르바이트를 두어도 하루 매출이 뭐 수백만 원씩 되면 그런 데는 충분히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정했으면 어떨까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보면. 그런가 하면은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일종의 이제 뭐 이것은 없다라고 부른 거죠. 낙수 효과는 없는 것이다.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보면.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는 낙수 효과가 있는 걸로 기대했었죠. 특히 이명박 정부는. 그래서 재벌 중심으로 이제 기업을 잘 하게 하고 하면은 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들여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고 그다음 뭐 이제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은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자산금을 수백 조씩 적립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안 해요, 보면. 그런가 하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요. 고용하지 않으니까 대학생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유유주를 주어서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또 고용을 어, 근로자를 유유주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열악해지고 또 그들이 소득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이 양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죠?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것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소득 주도 선장 뭐 이런 거지만 거기에는 또 이 양면의 칼처럼 부작용이 또 따라오는 일종의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두는 것도 부작용이 따라오는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을 텐데 그 탄력적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뭐 이게 조그마한 소도시에 있는 통닭집 사장은 최소한도로 조금 그걸 좀 이렇게 뭐 완화시켜서 뭐 좀 쉽게 말하면 만 원 고집하지 않고 한 7, 8천 원뭐 해더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지만 서울 강남이나 뭐 명동에 있는 뭐 하루 매출 뭐 수백만 원씩 드는 데는 좀 만 원 이상 해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의 성격을 볼 때 양극단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지하는 뭐 소득주도 선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할 것이고 또 이것이 꼭 경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케어 같은 것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우리 이 수업받는 의대생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MRI 촬영하려면 얼마입니까? 돈이 상당히 들어가죠. 지금이야 많이 보편화되어서 가격이 다운됐다 하지만 과거 같아서는 한 3, 40만 원, 5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뭐 이가 부실하면 뭐 임플란트 같은 것도 할 때 임플란트를 하려면 어떻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수십만 원씩 들어가고 한 뭐 7, 80만 원씩 하나 하는데 뭐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것은 이게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납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 뭐 이 세금을 어, 증액시켜야 하는 거죠. 보면 결국은 세금을 높이는 거예요. 법인세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을 뭐 22%에서 23%, 24%, 심지어는 25%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인세 올리면 기업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똑같은 벌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은 그런가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국가에 세계적인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있는 기업도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있는 기업들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자니 복지 예산은 증액되어졌고 이런 데서 이제 정부 정책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조만 하더라도 사실은 노조는 근로자 노동자들의 한 3.5% 심지어는 뭐 한 5% 얘기하는 것 같아요. 5% 노조가 전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강성 노종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그래서 뭐 사람 하나 쓰는데도 노조의 승인을 받으라 하고 있고 해고하는 데는 절대 해고 못하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해고 못하게 해야죠 바람직하게 하지만 기업이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사람 하나 써놓고는 해고 못하게 나면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망해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일부의 고용자를 좀 해고시켜서라도 기업이 살고 나면 또 좋아지면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또 이 노조들의 임금을 또 계속 우리는 임금이 또 상승되고 정규직 임금이 상승되고 강성 노조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정부는 어떤 정책을 이것을 실시를 할 것인가. 이 이제 사회 현상들과 맞물려서 일종의 간단한 거죠. 뭐 노조의 편을 들어서 노조의 입장이 들어서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고 또 이 고용의 탄력성을 경직화시키고 해고 못하게 한다면 기업이 망하더라도 노조 편을 든다면 그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조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강제하고 노조를 좀 이렇게 자제해서 고용의 탄력성을 좀 주고 기업이 기업 활동하기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들어 준다면 유국 자본도 들어오고 유국 기업도 들어오고 기업이 그러면 원활하게 좀 고용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무한 이윤 축적 자본주의 생존 경제 커져가는 세계 시장 특히 승자 독식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보면 일종의. 또 한 측면은 세계화 국가 민주국가 쇠퇴 그래서 이제 초국가적 출현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 되어지고 하니까 작은 민족 단위의 어떤 그런 작은 국가들이 점차 위해서해주고 이 양극화는 국가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었어요. 미국 같은 거대 기업들은 더 거대해졌지만 이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작은 국가들은 더 가난해져 버리는 결국은 일종의 이제 그 경제는 더 비대해지고 커졌지만은 소득은 낮아지고 경제 그 총 수익은 작아지는 그런 체제로 가더라는 거죠. 국가 주도 발전 모델 그 위협하고 세계화는 이 국가 주도 발전 모델을 위협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이니까 정실 자본주의를 초래하고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화 시민운동, 시민운동도 이제 좀 음, 세계화 확대와 환경 문제 발생, 국경을 넘는 대기 문제, 대양 오염물, 환경 위기의 가속화. 그런가 하면 국가 간 환경 레짐, 국제 레짐 정책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제 환경 운동이 연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녹색연합이라든가 환경정의 시민연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 이것은 좀 시민운동은 뭐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 하나만 다루고 수업을 마쳐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세계화의 부정적 요인이 있죠. 이 세계화하면 경제 부분, 또 그런가 하면 ITC 부분, 이 세계화를 이루는데 ICT, 정보통신기술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면서 세계화를 부추기고 가중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여기 보면 잃어가는 문화의 다양성, 특히 글로벌 프랜차이, 뭐 누구라도 뭐 스타벅스에 만들어내는 커피 마시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입니까? 뭐 대부분 글로벌화 되어지는 모든 전 세계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나 베트남에서도 뭐 스타벅스에 뭐 커피를 마시고 베트남 사람들 커피 많이 마신다고 하죠. 또 중국인들도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일본 사람들 커피 마시고 또 뭐 그들도 맥도날드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뭐 이 커피 또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것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먹게 되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 획일화되어지고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이루어지고 그런가 하면 심화되는 빈부격차 선진국과 개도국가의 어떤 그 빈부격차 도시 농촌 간의 빈부격차 계층 간 빈부격차 특히 도시 농촌 간 빈부격차는 어떻습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걸 통해서 요즘 농사지면 사실은 힘들어요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이 IMF 겪고 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가장 화두가 뭐였냐면 그때 하도 강조해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뭐 항상 말을 강조했죠. 무한 경제 체제, 글로벌 경제 체제, 혁신. 그러면서 이 강원도 그 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도 미국의 뭐 그 캘리포니아 그 넓은 지역에서 옥수수 재배하는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항상 이제 그 경쟁 체제를 경쟁 체제에 대비하고 이런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항상 그걸 주장했어요, 보면. 강원도 옥수수 농사도 미국의 이제 뭐 이 광활한 캘리포니아의 옥수수 농사와도 비교 경쟁을 해야 한다. 근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 호미로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그 막 몇백만 평을 그냥 기계화 되어진 옥수수 재배하는 그런 그 다국적 기업과 경쟁이 되겠냐. 근데 경쟁하라고 자꾸 그냥 강요하는데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촌은 다 도산하고 뭐 농촌에 뭐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축산업도 그로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화 부정적 요인이 있고 또 이 그러면서 우리 사회 현상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쟁이 일상화되어졌어요. 특히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그 이후와 전후 2008년도 2008년도가 아니고 1998년도 그 이후와 이전과 사회가 확연해졌어요, 보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념 대립이라 하지만 결국은 갈등인 거죠. 분쟁이고. 이것이 항상 보편화되어 있고 보편적 윤리와 특수적 윤리 이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여기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 보편화 문화, 그다음에 윤리, 또 이제 보편적 윤리가 어, 확산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세계 자원의 무분별한 채굴, 뭐 다국적 기업들이 가서 그냥 가서 뭐 이 세계 자원들 뭐 이 천연 자원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채굴 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세계화 부정적 요인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여러 차원에도 있겠지만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에서 ODA 지원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죠. 특히 양자간, 다자간 원조, 국제금융 지원, 국제기구, 분담금 같은 걸 해서 개도국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 그런 나라에 이제 여쪽 공적 원조, 무상 원조, 유상 원조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무상 원조는 직접 물자 같은 거, 현금 같은 걸 공유. 우리도 이 ODA 선진 국가로부터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이런 지원금을 받았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밀가루 같은 거, 또 거기서 지원해주는 뭐 자금 같은 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프로젝트형 사업 같은 것은 이제 기술 협력 같은 거라든가 개발 협력 차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SDG 사업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SDG 사업은 유엔 기구에서 만든 이 사실은 이것도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엔에서는 세계 경제 질서를 바라보면서 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를 이제 지원하거나 또 그것을 계도에 선도해서 세계가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어지는 걸로 이끌어가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잘 사는 나라는 초울트라 같은 초인류 그런 기업가들은 그들만 더 잘 살게 되고 오히려 그 못 사는 나라들을 더 핍박하고 또 경제적 수타를 더 강화하는 그런 현상을 가중되어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 공존 공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을 주장하기도. 그 중에서는 17개 목표 사업이 있고 그 중에 세부 목표가 169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일종의 뭡니까? 거기 17개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기아, 기근, 뭐 여기 또뭐이 식량 또는 여러 가지 그 인권 또는 환경, 기후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항목 10개 세부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만큼은 유엔에서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서로 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여기 말하는 한 192개 국가가 여기에 만장일치를 채택했다고 그러죠. 그런 이것을 채택했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이거 하나만 열어보고 갈까요? 보면 SDGs 담으면 여러분들 또 인터넷 검색하면 충분히 검색할 수 있겠죠. 보면 여기서 큰 목표 17개에서 세부 목표 169개, 그 다음에 뭐 세부 지표까지 하면 232개까지 또 이렇게 세부 지표 내주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빈곤, 종식, 먹고 살해하지 않냐,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 지구상에서 뭐 어떤 가난한 나라라도 이것을 없게 하자는 거죠. 비하 해결, 건강 유지,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주장하는 것들 있죠. 보면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뭐 인권, 환경, 그다음에 뭐 이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17개 세부 17개 이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세부 목표를 또 항목별에서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만큼은 인류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것을 유엔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SDG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전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구가 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에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자, 뭐 이 정도 해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 왜 중요하냐면,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지금 현재 현 정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가? 왜 문제는 헬스케어가 중요하고, 왜 소득주도 선장이 중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폐해는 무엇이고, 또 그다음에 뭐 취주임금제 같은 것이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를 이해하는데 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 성격 이면에는 그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이죠. 이게 그 등장 배경, 여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이 국제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는 또 IMF를 겪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자, 이 정도 하죠. 뭐,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교재 내용은 특히 여기서 좀 내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세계화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사, 특히 뭐, 우리 말하자면 뭐, 어, 최근에 이렇게도 말해요. 뭐, 이게 뭐죠? 그게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한류 문화, 뭐, 우리나라가 만든 그 드라마, 그전 세계인들이 보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게 그 방탄소년단들이죠. 그 뭐 글로벌 그이 음악 시장에서 그뭐 미국에서 뭐 뭐죠? 거기 음악 시장에서 뭐 1, 2위를 가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류 문화 콘텐츠가 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세계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경제 부분들 좀 중심으로 설명했고, 또 시간 됐으니까 뭐 이 정도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뭐 좀 이 정도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